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31번 할 차례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양자간, 이자간 명의신탁, 이전형 명의신탁 같은 말입니다. 다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모든 명의신탁 다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 다. 3자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모두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에서 횡령죄 성립한다. X입니다.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 3자간 명의신탁 또는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모두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계약 명의신탁에서도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번 수탁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밑줄 치십시오.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시험에 100분의 30 고정금액 이행 과징금 부과한다면 X입니다. 고정금액이 아니라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는데 구체적 기준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고정금액이 아니라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부과합니다. 과징금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만 과징금 부과됩니다. 명의신탁자,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 허위 담보 목록을 제출한 자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 과징금 부과 받고 나서 1년 안에 실명 등기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 또 1년 지나면 2차 이행강제금 20% 딱 두 번 부과하고 끝입니다. 그래서 31번에 답 2번이고요. 32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가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가 확인해야 될 사항이고,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할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2번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서 적고요. 그 다음에 3번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해서 적고요. 그 다음에 4번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및 날인해야 된다. 밋입니다. 밋. 서명 및 날인. 계약서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이라고 했죠. 또는이 아니고 밋입니다. 밋. 그래서 4번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 외에는 다 또는이라고 했습니다. 5번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는다.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좀 5번이 사실은 지금 확인설명서 작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라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중개보수를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것은 일종의 시세거든요.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이죠. 시세대로 중개보수 받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 거래된 금액으로 받죠. 근데 확인설명서 문제가 뭐냐면 확인설명서 작성에 관한 것입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에 보면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적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 입법의, 제 생각에는 이게 입법의 불비 좀 현실적으로는 안 맞지만, 어쨌든 우리 시험은 대학 교수들이 현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법조문 있는 대로만 보고 출제합니다. 그 출제하는 교수님들한테 제가 한번 출제해 볼까요? 교수님들 몇 점 받는지 물어보니까 나도 모른다. 그냥 법조문 보고 출제만 하지 내가 뭐 시험 볼 줄 어떻게 하냐. 보면 나도 당연히 떨어지지. 학계론 출제하는 교수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는 자격증 없다. 한번 봤는데 떨어졌다 이러더라고요. 자기 출제하는 것만 책 보고 출제하지 합격은 못해요. 합격은 여러분들만 합격하고 저도 합격 못합니다. 지금 시험 보면 제 과목만 알지 제가 다른 과목은 모르죠. 중학교 국어 선생님 국어만 알지 뭐 영어 수학 다 하는 건 아니라고요. 초등학교야 다 하지만 저한테 뭐 학계론 이런 거 묻지 말라고 제가 모르니까
32번에 답 5번입니다. 33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매장 4후 30일 이내인데 4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3개죠. 우리 암기 프린트 35번에 있는데요. 2번, 3번, 4번 있는데 매장 신고, 개인 묘지 설치 신고, 개인 자연장지 설치 신고는 4후 30일 이내입니다. 4후 신고고요. 2번 화장, 니은 화장, 디귿, 개장 미리 신고고요. 그 다음에 가족 종중 자연장지도 미리 신고입니다. 개장 화장도 미리 신고고요. 그 다음에 리얼은 공설묘지,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 안의 분묘일기 및 그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 설치하는 구역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시험에 합장 20제곱미터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15제곱미터 초과해서는 아니 되고요. 미음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초과하면 안 되고 개인 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비읍이 틀렸네요. 개인 자연장지는 4후 30일이는데 가족 종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입니다. 미리 사전 신고. 가족 자연장지 때문에 X입니다. 비읍은 종중 문중 자연장지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이형 법인 자연장지 미리 허가입니다. 미리 허가받는 것은 가족묘지, 종중묘지, 문중묘지, 법인묘지,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습니다.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4후 30일 이내 신고, 미리 허가받는 거 구분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분묘기지권 합해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답 2번입니다. 비읍 하나만 틀렸습니다. 34번 기출문제입니다. 1번 등록 이전에 보정 설정해야 된다. 암기 프린터 56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는데요. 등록 후 업무개 시전이죠. 등록 후 업무개 시전, 등록 이전에 X입니다. 그 다음 2번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밑줄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본다라는 말 여기밖에 없습니다. 15조 2항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 따라서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이 한 걸로 보고 사장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 행위만. 그 업무상 행위인지 아닌지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2번이 답이고요. 3번 모든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 업무상 행위. 시험에 모든 이걸 빼도 X죠. 그냥 행위는 하면 모든 행위나 마찬가지잖아요. 업무상 행위도 있고 업무 외의 행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쉽게 내면 모든이라고 넣어주고 어렵게 내면 모든이라는 말을 빼도 X입니다. 그냥 행위라고 하면 업무상 행위 외의 행위도 해당되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갑의 병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어른 직접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잘못한 직원은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사장에게도 책임 있는 거지. 직원 잘못했는데 사장에게만 책임 있는 거 아니죠? 잘못한 직원 당연히 책임 있고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갑이 사장이고요. 을이 직원입니다. 병이 의뢰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갑의 책임이 인정되어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행사할 수 있다. 그 민법으로 말하면 이게 대위 변제나 마찬가지잖아요. 대신 갚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이라는 건 너가 갚아야 될 돈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가 대신 갚은 돈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34번에 2번이 답입니다. 35번 암기 프린터 51번에 보면 서류 제출하는 거 50개 있습니다. 50개. 원본, 사본 정리되어 있습니다. 51번에 1번부터 50번까지 있죠. 기억, 휴업신고, 니은, 폐업신고, 등록증 원본 반납해야 되잖아요. 원본입니다.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인장, 변경신고서 제출할 때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돼. 왜? 그 등록증 원본에 변경인장 찍어야 되죠. 밑에다가
그래서 원본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하는 경우 이천에 있다가 여주로 옮기면 이천서 받은 등록증 원본 반납하고 여주시장한테 다시 받아야 되죠. 원본 반납입니다. 미엄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 자격증 4번 암기 프린터 51번에 동그라미 4번 암기 프린터 51번에 동그라미 4번이라고 돼 있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는 B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무교육 수료증 4번입니다. 실무교육 수료증은 원본 제출하는 거 없습니다. 전부 4번입니다. 왜냐하면 또 그만두고 1년 안에 또다시 개업하거나 이러면 교육받은 거 보자 하면 원본 가지고 있다 계속 보여줘야 돼요. 4번입니다. 실무교육 수료증은 원본 제출하는 경우 없습니다. 다 4번입니다. 시옷 분사무소 설치 이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원본 제출해야 돼요. 원본에다가 주소를 바꿔서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아니면 새로 발급해 줘야 되니까 옛날 거는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 이전 신고하는 경우 원본입니다. 이형에 등록 신청할 때는 자격증 원본이고 4번이고 아예 제출 안 합니다. 암기 프린터 51번에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암기 프린터 동그라미 2번 분사무소 설치 51번에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아예 원본이고 4번이고 제출 안 한다고요. 암기 프린터 51번에 2번에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하는 경우 암기 프린터 51번에 5번에 보면 자격증 4번이죠. 있습니까? 51번에 5번 4번 따라서 원본 제출하는 거는 3번 5개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얼, 시옷 5개입니다. 자 36번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틀린 것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답은 5번입니다. 확정일자 안 받아도 되죠. 대학력은 전입신고하고 이사만 하면 됩니다. 5번이 틀렸고요. 1번은 사실혼이 보호받는 것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만은 본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밖에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사실혼이 보호되는 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밖에 없고요.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도 적용 안 되고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도 배우자 특례할 때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점은 뭡니까? 네, 혼인신고하고 안 하고 차이 나죠. 황금빛 내 인생인가 뭐 하는 거 드라마 하는 거 있던데 그 황금빛 내 인생 아닌가? 거기 보니까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더라고. 결혼식 하기 전에. 왜? 돈이 많으니까. 돈 많으면 일단 혼인신고 해야 되고 돈 없는 사람하고는 혼인신고 한 1년 살아보고 해야 되겠죠. 그냥 괜히 했다가 이혼하기도 힘들어요. 그 유언은 저도 딸한테 네 재산 전 재산 줄게 유언장 써줬어요. 그 아들 오길래 아들한테 또 써줬습니다. 전 재산 나한테 다 준다. 그럼 그게 누구한테 써준 게 효력이 있어요? 둘 다 너한테 다 줄 테니까 잘하면 다 주겠다. 단 전제조건 전기조건부 계약에 잘하면 다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잘못하면 안 줄 수도 있어요. 잘하면 다 주겠다 했으면 그 둘 사람한테 다 했으면 누구한테 효력이 있냐고 똑같이 써줬으면 마지막에 쓴 게 효력이 있어요. 마지막에 쓴 게 효력이 있고 마지막에 그 변경했기 때문에 그 전에 한 거는 효력을 상실해요. 철회한 걸로 보여 자동적으로. 어떻게 드라마가 나왔던데 뭐 부모 죽으니까 뭐 자식들 다 가지고 보니까 나한테도 써주고 너한테도 써주고 다 써주는데 맨 마지막한테 써준 게 효력이 있고 또 써줄 때 그 반드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거든요. 누락되면 무효거든요. 서명 및 날인까지 해야 돼. 그 서명만 하면 안 돼.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고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고. 이름도 적고 도장도 찍어야 되고 자필 정서는 반드시 자필로 적어야지 컴퓨터로 적은 거는 무효예요. 미우면 컴퓨터로 써가지고 주면 그건 무효거든요. 효력 없거든요. 나중에. 엄격한 5가지 방식, 엄격한 형식에 의해서 유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말로 그래 너 잘하면 너 다 주겠다 이런 건 수시로 말해도 상관없다고요.
아니 문서를 써달라면 써줘도 상관없어요. 써주고 하나 누락시켜 버리면 돼. 이름만 사인만 해버리면 되잖아. 이름 적고 아니, 날짜 누락되고 달까지만 적어도 무효예요. 9월 이렇게만 적어도 무효고 날짜까지 정확하게 다 적어야 돼. 본인이 써야 돼요. 자필로. 자필 정서로 하는 거는 여러 가지 5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필 정서의 경우 날짜까지도 다 자기가 적어야 돼. 무조건. 그래가지고 경쟁을 시켜야 되는데 효도 경쟁을 안 그러면 애들이 돈만 빼먹으려고 하지 그걸 잘 못하거든요. 자, 그래서 1번 사실혼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이 권리 의무를 생겨한다. 가정공동생활을 안 하면 가정공동생활 하면 법률은 상속인에게만 상속됩니다.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혼하고 상속인이 공동으로 생겨하고요. 만약에 상속인 없으면 사실혼 배우자에게 전부 다 상속이 됩니다. 주택의 경우는. 자, 그 다음에 2번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미등기 전세, 우리 흔히 동네말로 전세는 이거 채권적 전세죠. 등기 안 돼 있는 거, 그 임대차하고 똑같다. 맞습니다. 3번. 지금 5번은 기출문제고요. 3번은 기출문제 아닙니다. 3번 지문은. 법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임차인이 해당 주택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경우 산정률을 계산할 때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3.5%에서 연 2%로 낮춰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했다. 기준금리 더하기 2%. 예, 기준금리 더하기 2%입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2.5%입니다. 기준금리는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어젠가 국토부에서 그 임대차 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임대차 정보 그 세금 냈는지 안 냈는지 직접 다 법을 개정해야 되겠죠. 그거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걸 다 개정해야 되는데 세금 냈는지 안 냈는지도 어플리케이션을 내년 1월까지 개발해가지고 직접 다 세입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세금 연체했는지 선순위 세입자 있는지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된 거 이런 거 다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더라고. 법을 개인정보보호법을 일단은 개정해야 돼요. 개인정보를 원래는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세입자가 직접 주인이 안 알려줘도 알 수 있도록 개발한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막 예정이니까 해봐야 알겠죠. 어쨌든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지금은 이거 세금은 냈는지 안 냈는지 개업공개사도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본인 아니면 확인할 수 없거든요. 그 지금 전세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왔더라고. 전세 사기 그 허그에 3번 이상 그거 지금 대위 변제한 건 악덕 집주인 뭐 명단 공개했는데 공개를 해도 정확하게 개인 정보는 공개 안 돼 있어요. 그냥 사람이 이렇게 있다 요 정도만 하지 누군지 이름도 밝히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자, 그래서 4번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효력이 없다. 편면적 강행규정이죠. 편면적 강행규정.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상가임대차보호법 틀린 것입니다. 1번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이면 우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은 과밀억제권에게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암기 프린터 29번에 있는데요. 6억 9천 이하이면 69, 54, 그 다음에 3번 세종시 세파화, 세종파주, 화성은 5억 4천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번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경우에는 기타 지역입니다. 기타 지역. 3억 7천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5번이 답인데요. 최우선 면제받으려면은 세파화, 세종파주, 화성은 우선 면제받을 때는 광역시인데 최우선 면제받을 때는 기타 지역이에요.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고요.
세종, 파주, 화성은 우선 면제받을 때는 광역시기 때문에 5억 4천인데 최우선 면제받을 때는 기타 지역이기 때문에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받는다고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29번에 있는데 29번에는 자세하게 좀 안 적혀져 있을 수 있는데 요약집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5번이 답이고 38번은 이거는 민법 시험에도 나오고 우리 중개 실무에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대로 나온 게 아니라 이걸 응용하는 문제가 나왔다고요. 우리 암기 프린트 29번에 맨 밑에 보니까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임시, 표준, 대개를 먹으라고 권했다. 영덕 대개를 먹으라고 한 게 영덕 대개 없으니까 임시로 표준 대개를 먹으라고 권했다. 요거는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임시 특례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차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차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 다음에 표준 권리금 계약서,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권장하는 것,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해수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차하면 해지하는 것, 또 집합금지, 집합제한 명령을 3개월 이상 받아가지고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요거는 서울에서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9억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것, 기역, 임차권 등기 명령, 리언, 최단기 존속기간, 디귿,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리얼 5%밖에 못 올린다. 그 다음에 2형,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은 주택의 경우에는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주택은 기준금리 더하기 2%, 상가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죠.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암기 프린트 29번에 맨 밑에 있습니다. 답 5번입니다. 5번. 기역, 니언, 디귿, 리얼, 2형. 그럼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적용 안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건 민법의 묵시적 갱신을 적용해요. 상가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민법 묵시적 갱신을 적용한다고요. 상가는 묵시적 갱신 되면 다시 1년 보장되죠. 1년. 근데 상가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주인이 아무 말 안 하면 묵시적 갱신 되잖아요. 주택 민법은 어떻게 돼요? 민법 묵시적 갱신은 계약 기간이 끝나도 주인이 아무 말 없으면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 묵시적 갱신 되죠. 민법에서 묵시적 갱신 되면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6개월 지나면,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1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민법에서는. 상가는 주인은 나가라고 못하고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답 5번입니다. 5번. 기역, 니언, 디귿, 리얼, 2형. 해설 받아가세요. 해설. 지난주 거 안 받은 분도 받아가시고요. 해설 필요하신 분은. 필요 없으면 뭐 안 받아가도 됩니다. (38번에) 5번입니다. 이게 해설을 우리 원장님은 그것도 해설을 주라고 하는데 다른 학원 원장님들은 종이값 네가 부담할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주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무 말 못했어요. 종이값 제 돈 낼 수는 없잖아요. 이 주는 해설 당연하게 주는 게 아니에요. 강의 안 듣는다고 다른 학원에 그러더라고. 해설 주면 아무도 안 듣고 그냥 집에서 복사해가지고 풀어본다 이래가지고 안 줘요. 근데 우리는 해설 드리니까 확인해 보시라고요. 자, 39번입니다. 39번. 경매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경매는 이게 기출문제고 당연히 기출문제 위주로 봐야 되는데요. 1번 지문이 기출문제라고 시험에 가장 10번 넘게 나왔습니다. 매수 우리 암기 프린터는 56번에 10분의 1에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 10분의 1이죠. 항고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고 차순위 매수신고는 최고가 매수신고인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매수 신고 가격, 신고 가격이란 자기가 써낸 가격이죠. 응찰 가격
입찰 가격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고요. 1번이 기출문제 지문이고 2번은 기출문제 지문은 아닙니다. 이거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냈는데 이거 2번 몰라도 다른 걸 다 일단 2번이 답인데 2번 빼고 3번 다른 거는 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3번은 매각 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지 이전 등기 촉탁한테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4번은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다. 이건 다 기출문제 지문이고요. 그래서 X입니다. 답은 2번인데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항고가 기각된 때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한 날부터 항고 기각 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 대금에 대한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이율 그게 연 12%입니다. 12%에 의한 금액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예, 이게 2번이 답입니다. 자, 그러면 최저 매각 가격이 9천만 원인데 만약에 1억을 써냈습니다. 1억을 써내면 매수 보증금을 얼마를 내요? 1,000만 원 내는 게 아니라 최저 매각 10%인 900만 원 내고 나머지 잔금이 9,100만 원 남았으면 차순위 매수 신고는 9,100만 원 넘게 써낸 사람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고 그러면 1억에 매각이 됐는데 항고를 하려면 이거 매각해주면 안 된다. 항고하려면 매각 대금의 10%인 보증금을 내야 된다고요. 매각 대금 10% 보증금을 내가지고 채무자나 소유자가 항고가 기각되면 아예 이거 몰수해서 배당재산에 편입하고 안 돌려줍니다.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이율에 의한 이자 빼고 나머지 금액은 돌려줍니다. 연 12%면 얼마입니까? 12%면 1,200만 원. 1,20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그럼 만약에 항고를 했다가 고등법원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기간이 3개월 걸렸다면 이자 300만 원 떼고 나머지 700만 원만 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연 12%입니다.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이율은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이율이 대법원 규칙이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대법원 규칙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연 12%라는 게. 채무자, 소유자는 아예 안 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입니다.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 지금 시험에 이게 2006년도 도입돼가지고 지금까지 해마다 한 문제 나오고 딱 한 번 안 나왔습니다. 한 번. 2006년부터 지금 매회 한 문제 나오다가 한 번 딱 안 나온 적이 있다고요. 올해도 한 문제는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틀린 것인데 1번 개업공개사는 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맞는데 10일인데 좀 특이한 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3개월 초과해서 휴업,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하죠. 미리 신고하고 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도 했다면 지방법원장에게 사후 10일 이내에 한 번 더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중개업을 하다가 업무 정지되면 출입문에 써붙일 의무가 없습니다. 암기 프린트 20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20번 맨 밑에 까만 별표. 그런데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 출입문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암기 프린트 20번 맨 밑에 까만 별표에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협회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휴업, 폐업 신고, 자격 취소, 자격정지 밑줄 치세요. 자격 취소, 자격정지, 등록 취소,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맞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4번은 지방법원장이 아니라 협회 지도감독은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암기 프린터 12번에 두 번째 까만 별표 12번에 두 번째 까만 별표 동그라미 3번
12번에 두 번째 까만 별표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지방법원장이 아니고 누구라고 돼 있어요? 법원 행정처장이 협회 감독하고 지방법원장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나 협회 시도 지부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합니다. 답 4번 틀렸습니다. 5번 보수 지급 시기는 매수 신청인과 매수 신청 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 이거 시험에 나왔죠. 5번도 대금 지급 기한일이고요. 중개보수는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입니다. 중개보수는.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이제 3번 요것도 입법의 불비인데 제가 아까 자격 취소 자격정지를 밑줄 치라고 했죠. 사실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는 거에 보면 자격 취소 자격정지는 없어요. 없는데 통보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입법의 불비라고요? 입법의 불비인데 법이 잘못됐다고. 그 시험에는 잘못됐든 잘됐든 그냥 법조문 보고 출제한다 했죠. 교수들은. 우리 암기 프린트 25번에 보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게 자격 취소 자격증진이 없다고요. 암기 프린트 20번에 동그라미 20번이 아니라 25번에 동그라미 6번에 보면. 그래서 입법의 불비, 법조문 상호 간에 상호 불일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6번에 보면 업무정지 등록 취소는 통보되는데 자격 취소 자격증진은 통보 안 된다고 돼 있죠. 등록관청이 협회 통보할 때는 통보를 안 하는데 자격 취소 자격증진은 여기 지금 통보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아까 40번에 동그라미 3번. 그래서 공인중개사법하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이 입법의 불비다. 상호 불일치한다. 어쨌든 시험에는 이게 우리 대학 교수 대학이라니 아니고 논문 쓴다면, 만약에 박사학위 논문 쓴다면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는 거, 남이 주장 안 하는 거 이런 걸 주장해야 돼. 이게 모순이다, 이 잘못됐다, 이런 고쳐야 된다, 이런 게 논문이고요. 우리는 논문 쓰는 게 아니고 시험 보는 거니까 잘못됐든 잘됐든 그냥 법조문 있는 그대로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틀렸을까 고민해봐야 답이 없어요. 그냥 틀려도 법조문에 있으면 그게 그대로 시험에 나오면 그걸 답으로 해야 됩니다. 아까 그 확인 설명서에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 계산해서 적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현실하고는 전혀 안 맞죠. 그렇지만 시험에 나오면 확인 설명서 기재 요령에는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40번의 답 4번이고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0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